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중입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 속에서도 폭우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는 이제 단순한 이상기후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에 현재 재난 대응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이슈 톡톡에서는 이 기후 위기, 특히 폭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증시가 활기를 띠다 보니까 이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사회 초년생들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안전한 금융상품부터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짠테크 SOS 돈 드는 라디오 코너에서 사회 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은 안정적인 금융상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이 상호관세 발효일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네요.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일주일 이상 자리 비우고 미국 현지에서 협상 이어가고 있고요. 네. 고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도 연이어서 미국으로 가는데요. 미국 러트닉 장관이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 있는 스코틀랜드로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이때 우리 측도 김 장관하고 여본부장이 급히 스코틀랜드로 간 거예요. 네. 미국 측하고 사전 협의 거쳐서 스코틀랜드에서 추가 협상 벌인 걸로 알려졌고 예. 그렇게 스코틀랜드 갔다가 미국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에 다시 워싱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현지에서 협상 다 마무리 짓고 돌아오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이고요. 네. 러트닉 장관도 그 한국 측이 스코틀랜드 찾아온 걸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테이블을 준비하는 거고 모든 카드를 쥐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트럼프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지금 아직 합의 남아있는 국가들 관세율은 15에서 20%가 될 거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관세율 적용되는 국가는 약 200개국이고 그 관세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될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예. 지금 사실 중국하고 미국 그 고위급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중국을 향해서도 시장 개방해라. 좀 이런 의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과의 협상을 또 이제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열어준 적 없는 쌀 시장까지 미국에 개방했다. 아주 큰 거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사실 상호관세 협상 한 곱이 지나면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하게 될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에도 그랬고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도 꾸준히 요구하는 게 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인데 우리 농민단체들이 좀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요구한 건 그거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하고 네. 쌀 시장도 확대해라. 예. 지역 농민들이 며칠 전부터 상경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산 농축산물 국내 시장 잠식이 더 거세지고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를 자초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이거는요. 그 국내산 한우 평균 도축 연령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막 겹치면서 우리가 되게 피해를 볼 수 있고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어느 순간 사실 처음에나 그렇지 마트 같은데 이제 자리 잡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국내산 한우의 설 자리가 잃게 된다 이런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거고. 예. 또 쌀 수입 확대하는 것도 식량 주권 위험 또 정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그 남아도는 국내산 쌀을 정부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우려되는 건 식량 주권 문제입니다. 네, 쌀이니까요. 진짜. 네,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원래 국내산 쌀 생산을 줄였다가 지금 쌀 파동이 일어난 거였고 네. 또 그 식량 주권 요즘 같이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공급망 위협이 있을 때는 무역 그 루트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일단 대통령실은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고 가능한 그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경에서 반발하고 있는 농업인 측, 특히나 또 경북 쪽이 이 농축산물 비중이 높아서 예. 반발이 큰데요. 네. 뭐 지역 신문들은 관세 낮추려고 대구 경북 피해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면 전국 농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일본 사례 봤을 때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지 않고는 협상으로 가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 농민단체들도 사실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무역 협상을 또 다 내줄 수는 없으니까 농업이 그럼 재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일본, 호주 등등이 농산물 개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농축업계를 설득하면서 우리가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할 그럴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우법이나 뭐 앞으로 양곡법도 처리를 할 건데 이런 것도 좀 농민단체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 협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결과 나올지 또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소식입니다. 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인데 이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를 했었고 이제 이번에 여당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내용을 보면은 그 법안에서 사용자라는 정의 그 개념을 더 확대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네. 폐기된 지 10달 만에 다시 국회 환노위를 통과를 한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양대 노총은 헌법의 노동 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하청 노동자는 모든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그 어떤 책임을 강제하지 못한 이 노조법 때문에 네. 일터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안보다 후퇴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법사위 거쳐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이 윤석열 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율 3년 만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에서 논의가 됐고 원래 지금 정부가 이런 기조로 갈 거는 예고가 돼 있었던 거였어요. 네, 네. 오늘 이 당정협의 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을 했는데 크게 내용을 좀 보면은 상장 주식 팔 때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대주주에 포함이 되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10억 원 기준이었던 거를 윤석열 정부 때 종목당 50억 원 팔 때 이렇게 바꿨어요. 대주주의 기준을 올린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법인세도 대고 내렸었고요. 네. 그거를 다시 그 전으로 돌려놓겠다. 원상복구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정태호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법인세 인하 당시에 기재위에서 기업 투자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법인세 거두면
정부가 계산하는 건 내년도 세제 개편안 때 7조 5천억 원가량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인 세수 증대 요건이 2027년쯤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원래 이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율 올릴 때마다 반발도 커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몇 년간 그만큼 세수 펑크가 너무 심하게 났다라는 거는 네. 어느 쪽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특히나 이게 법인 세수를 줄이면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네네. 2024년 현황 자료를 보면은 2022년 때 법인세가 103조 넘었는데 2024년 2년 만에 62조 5천억 원으로 41조 원 넘게 아이고. 줄어들었어요. 네. 그 같은 기간의 근로소득세는 4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60조였던 게 64조인 건데. 역전됐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내는 세금보다 우리가 한 달 한 달 월급 벌어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내는 세금이 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물건 살 때 세금 또 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형평성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 관점에서는 사실 그 기업 실적 부진 때문에 법인 세수 감소를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인들 세금으로 이거를 전체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거는 요거는 지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인 거죠. 네네. 다만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무역 전쟁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고 보수 일간지들 분위기 보니까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지금 좀 타이밍이 나쁘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는 건 좀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더 이상 좀 부자 증세, 부자 감세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감정적인 논리는 좀 벗어나고 효율성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상황인 만큼 모두가 이제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이밍이 언제냐의 지금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돼 있네요. 네, 거리 선거로 이번 대선 치르면서 별도 취임식 없이 또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광복 80주년 맞이했습니다. 아하, 그렇죠. 어차피 이제 광복절 축사도 해야 되고 네. 하면서 겸사겸사 이런 기획을 한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 뜻을 받아들어서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하겠다 밝혔고요. 예.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다 전직 대통령 비롯해서 야당 지도부 등도 모두 초대를 한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 내외는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설명이 있긴 했지만 당연한 거죠. 초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네, 지금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 취업 특혜나 증여세 대납 의혹, 또 부동산 재산 신고에서 축소 의혹 같은 게 제기됐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여기서 도덕성 검증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거고 네. 또 네이버 전신이었던 NHN 대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야당의 주장은 이번 정부 내각에 네이버 쪽 인사들이 많이 등용이 됐으니까 이거 예. 보은 인사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딸 전세보증금 지원 내역 등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두고 질문이 던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어서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오늘도 불출석하면서 첫 소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오라고 했었는데 불출석했어요. 예. 지병 악화로 거동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내란 특검 소환도 그렇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도 그렇고 일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이걸 소환 불응으로 보고 이후 수사 계획을 다시 짤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검은 또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윤 전 대통령 원래 부르는 날이었고 부르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어요. 네. 일단 이 김진우 씨 하면은 그 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이게 있어서 김진우 씨하고 그 모친인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했었고 네. 그 후에 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가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진우 씨 장모도 어제 소환이 됐는데 이 대질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건진 법사 의혹 관련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진 법사에게 그 목걸이하고 샤넬백 이런 거 건넸던 통일교 전 간부죠. 네. 윤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그리고 건진 법사하고 함께 이권을 챙기고 브로커로 동업했다고 하는 이모 씨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초반에 조금 김건희 특검이 속도가 더딘 것 같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 부인했던 거랑은 좀 달라진 진술입니다. 네, 완전히 뒤바뀐 얘기죠. 네.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말이 많네 당해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요 문제의 녹취. 네.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부인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얘기를 한 게 진술을 한 게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을 공천해달라. 이것이 당선인의 뜻이다. 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 네. 라고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 전화가 왔대요. 네. 네. 장제원의 전화를 받았느냐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네. 다만 본인은 이 요청을 공관위에 전하지는 않았다. 요 핵심은 뭐냐면 전화가 왔고 윤 전 대통령한테도 직접 전화가 왔고 나는 들었지만 내가 공관위에 전하지 않았으니 공천 개입을 내가 한 건 아니다. 나의 책임은 없다. 네. 라는 주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 장제원 의원을 언급을 했어요. 물론 예. 뭐 연루가 돼 있다면 언급이 나오겠지만 네. 근데 이미 사망해서 진술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도 되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인 상황이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돌연 원래 윤상현 의원이 작년쯤에 갑자기 휴대전화도 바꾸고 뭐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네. 그랬었는데 어떤 진술들을 내놓을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1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잠실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강동대교 사이 4차로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석계 정류장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구미 부근에서 북구미 하이패스까지는 1차로와 2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감휴게소 부근 2차로, 3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양재까지 작업 중이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남사 진위에서 남사, 더 가서는 영동 부근에서 각각 막히는데요. 영동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행칠형 터널 2차로는 승용차 고장난 차 서 있는데요. 이 사고의 여파로 내촌 나들목부터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8탄 분기점 1차로 사고 있습니다. 바란 나들목부터 8탄 분기점까지 5km 넘게 막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이전으로는 군포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만종분기점은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보는 IT 연구소 시간이죠.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정부가 국가대표 AI 모델을 뽑는다 이런 큰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해볼 텐데 국가대표 AI 모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일명 국대 AI 선발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독자적인. 네. 네, 여기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네. 개념을 좀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챗 GPT 있잖아요. 예. 이 챗 GPT처럼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코드도 짜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초 체력을 가진 AI다. 이렇게 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초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아. 네, 이런 개념인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 기초 모델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단순히 뭐 외국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은 넘어서 출시 6개월 이내에 세계 모델의 95% 수준의 성능을 내게 하겠다라는 좀 월클 AI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감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 총 15개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중에서 서면 평가를 거쳐서 10개 팀을 1차적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예요. 예. 최종적으로는 제일 뛰어난 5개 팀을 선정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AI 모델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는 건 아니고요.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AI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또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시켜서 좀 건강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이 공모에 15개 팀이나 지원을 했다니까 진짜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정도 뭐 국가 대표를 뽑는 자리면은 뭐 프로야구 약간 구단들이 모이는 것처럼 대단한 쟁쟁한 팀들이 모였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드림팀을 꾸리기 위해서 거의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구성을 보면 크게 세 분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기업 그룹입니다. 자본도 많고 인프라도 많은 이런 기업들인데 네. 예를 들어 통신 분야 강자인 SK나 뭐 KT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예. 또 두 번째는 기술력을 가진 작은 좋은 팀들이에요. AI 전문 기업과 스타트업 그룹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준을 인정받은 한국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또 루닛, 코난 테크놀로지스 이런 곳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은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들이 다 혼자가 아니라 팀을 짜서 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KT 컨소시엄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LLM을 토대로 같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모집을 했고요. 네. 경찰청, 대학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곳은 좀 실무 역량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12명의 AI 전공 교수를 데리고 같이 하게 되었고요. 네. SK텔레콤은 좀 특이하게 현대자동차 그룹사인 자율주행 스타트업 이 포티투닷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정말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난다긴다 하는 뭐 기업들, 인재들이 다 이제 모이는 것 같아서 기대감이 막 생기는데 이런 뭐 한국식 AI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버린 AI 이런 말이 자주 들리거든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소버린이라는 단어가 국가의 주권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버린 AI라고 하면 AI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아하.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국의 데이터랑 AI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나라 내에서 통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AI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핵심 전략으로 부상 중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은 뭐 워낙 잘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고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를 좀 줄이고 우리만의 AI 주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자립에 그치는 건 아니고요.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 통제하는 것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 이런 좀 포괄적인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AI가 우리나라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이해를 하고 해외 모델이 갖고 있는 편향성을 피하면서 우리 데이터가 또 외국 서버로 빠져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건 외국 AI 쪽이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말이네요. 네. 실제로 좀 해외 AI 모델들이 이렇게 논란 일으킨 사례들 많이 있었나요? 네, 몇몇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AI라는 게 결국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편향돼 있으면 결과물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답변하라라고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그 방향의 대답만 하기도 하고요. 제일 최근에 논란이 된 사례는 그록4라는 AI의 사례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그렇죠. 회사에서 만든 AI예요. 네. 근데 이게 발표가 될 때는 그 AI 성적표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모델이다.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문제가 출시 이후에 여러 가지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긴 한데 좀 편향적이었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민법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할 때 특히 편향이 좀 심했고요. 예. 심지어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따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네. 이민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SNS 계정을 검색 중. 기사를 검색 중. 대놓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까지 아예 생각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뭐 반유대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신을 히틀러라고 소개를 하거나 이런 심각한 모습까지도 진짜 보이고 심각하네요.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텍스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런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예요. 예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AI 채용 시스템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네네. 남성 지원자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 폐기가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일부 안면 인식 기술은 유색 인종이라든가 여성의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해외 AI를 우리가 아무런 검증 없이 가져다 쓴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역사를 부정하거나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형 AI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AI 모델은 지금 이 성과가 어떨지 궁금한데 전 세계적인 이런 무대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성과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특히나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뭐냐면 AI의 설계도 격인 이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가 쓰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분야의 대표 주자가 바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여기에서 최근에 솔라프로 2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글로벌 인공지능 벤치마킹에서 종합 점수 1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예. 특히나 이게 20위권 내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유일한 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테스트가 7개 항목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좀 놀라운 점은 이게 다른 회사들이 만든 모델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작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은 자원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작지만 강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대비 성능에서도 굉장히 좋아서 가성비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효율이 좋으면 아무래도 AI 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카카오 역시 최근에 소형 언어 모델인 카나나라는 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오픈소스를 잘 만들면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개인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AI 모델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자랑스럽긴 한데 이런 AI 개발하는 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 개만 집어보자면 네네. GPU 데이터 인재. 이렇게 데이터 정리할 인재. 수 있어요. 네. 네. 이 첫 번째로 GPU는요. AI를 학습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핵심 반도체예요. 네. 근데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GPU를 구하지 못하는 이 GPU 기근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AI 연구하려면 GPU 확보해야 한다. 뭐 사활을
성과를 걸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솔직히 구글이나 메타 이런 곳은 뭐 수십만 장 GPU를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또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팀당 뭐 500장에서 1000장 수준으로 제공한다고는 하는데 글로벌 빅테크에 비교하면 정말 좀 아쉬운 그런 수준입니다. 적은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전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양질의 데이터를 먹어야 좋은 AI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최근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가 이미 상당 부분 소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학습을 시키고 싶어도 학습할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한 이 데이터를 구하고 먹여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인재 전쟁입니다. 아하. 요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최근 들어서는 뛰어난 AI 개발자 한 명이 수천 명 먹여 살린다 이런 그렇죠.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네. 또 글로벌 빅테크가 수십억 원 연봉 막 제안하고 있고 맞아요. 메타는 뭐 1,200억 원, 300억 원 이렇게 연봉 준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AI 인재들이 아무래도 이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서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GPU, 데이터, 인재 이 세 가지 핵심 자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켜내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GPU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이런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는 없는 건가 싶은데 어려운 건가요? 사실 그 지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좀 히든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네. 사실 지금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 GPU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원래는 이게 게임 그래픽용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범용 반도체로 쓰이는 상황인데 비유하자면 뭐 축구도 잘하고 야구, 농구 잘하는 만능 스포츠맨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리벨리온, 퓨리오사, 사피온 이런 곳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임무에 역량을 집중한 그런 반도체를 만들고 특화해서.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농구면 농구, 축구면 네. 축구, 단거리면 단거리 육상 이런 식의 좀 임무를 잘하는 NPU라고 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NPU의 장점이 뭐냐면 특정한 AI 작업을 수행할 때 전력을 훨씬 적게 쓰면서 더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국대 AI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처음부터 국산 NPU랑 잘 맞는 그래서 딱 붙어서 한 몸처럼 최적화된 그런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AI와 반도체를 좀 안전하게 운영할 우리만의 어떤 공간, 데이터 센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버린 AI라는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하면 네. 클라우드는 그 집이 들어설 땅을 다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인 셈인데요. 이 클라우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네. 데이터 센터는 그 컴퓨터들이 모여 있는 물리적인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AI 모델 있고 반도체 있다라고 해도 만약에 서비스를 해외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소중한 기술이나 이런 여건들이 외국 기업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는 셈인데요. 네. 또 문제도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지연 시간 문제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 경기인데 이런 치열한 전쟁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KAI, 그러니까 한국형 AI는 어떤 걸 무기로 싸워야 할까요? 사실 글로벌 모델 수준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면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히 한국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모델을 이겨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무기는 한국의 어떤 복잡하고 특수한 맥락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버티컬 AI,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AI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부동산이나 의료, 법률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잘 맞춰진 그런 모델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만의 스타일에 특화된 것부터 시작을 하자. 알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연구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 이슈 톡톡, 또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자들이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여행 안내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숙제나 과제물 같은 것을 하고 난 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확인이나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확인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검사를 받다와 검사를 맞다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사 맞다는 어떤 뜻으로 쓰인 걸까요? 일반적으로 맞다란 동사는 무엇을 맞다의 형식으로 많이 써서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 또는 어떤 물건을 받아서 보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자리나 물건 같은 것을 차지하다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임무는 내가 직접 맡는다. 잠깐 내 짐을 맡아주겠니? 친구가 도서관에서 내 자리를 맡아줬다.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맞다와 같이 쓰이면 면허나 증명, 허가, 승인 따위를 얻다를 뜻합니다. 따라서 나는 선생님께 숙제 검사를 맡아야 집에 갈 수 있었다. 관할 구청에서 승인을 맡았다. 부모님께 여행을 다녀와도 좋다는 허락을 맡았다.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 맞다 대신 받다를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문 같은 것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손님한테 주문을 맡다, 친구에게 부탁을 맡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파주, 여주의 체감온도가 현재 36.5도를 나타내고 있는 등 35도 안팎이 허다합니다. 오늘도 체감온도 31에서 3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습도가 더해지면서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니까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일사가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북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서쪽 지역에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이 하층의 기류가 수렴되면서 대기가 불안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기온 상승도 원인이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5에서 40mm가량 오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50mm 가까운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이 강원도 쪽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기온 거의 초열대 수준으로 서울 28도 등 22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6도 등 33에서 3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쪽 해상의 파도가 연일 높습니다. 2에서 4m 정도 이는데요. 제주도 쪽은 최대 5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6.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관세 부과 전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15에서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쥐어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6%를 넘겼고 전국에 43만여 가구가 반지 하나 옥탑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얼마 전 내린 기습폭우로 지금도 곳곳에서 뙤약볕 아래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이런 기후 재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언제 또 괴물 폭우가 닥칠지 예측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의 우리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이 이상 기후를 대비할 수 있을지 또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슈톡톡에서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이 피해가 가장 큰 곳이 바로 경남 산청입니다. 이 산사태만 6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산사태가 여러 곳에서 많이 발생했던 걸까요? 산불 영향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산청 지역에서 그리고 가평 지역에서 큰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사태는 그 발생 원인이 크게 폭우가 있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산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보고된 바는 없고요. 예. 거의 100%가 폭우가 내린 경우, 집중호우가 내린 경우 산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산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폭우인데요. 네. 이 호우는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상학적으로 기단의 영향, 습기를 많이 머금은 그런 습기를 몰고 와서 이것이 찬 공기와 만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요소가
지형적 요인입니다. 아, 네. 네. 우리 그 산점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은 네. 지리산 쪽에 아주 험준한 산들이 있고 큰 계곡들로 형성된 그런 고장이죠. 네. 역시 그 가평도 화학산이라고 하는 1468m의 큰 그런 고봉 줄령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네. 이곳들은 똑같은 그런 기상적 조건일지라도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이제 또 하필 산불이 3월에 나섰었고, 제가 이제 산불로 인해서 산청 지역도 몇 차례 산불 현장을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이론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숲이 이 산지에서의 수행하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사진 안반 위에 흙과 돌이 얹혀져 있는 이런 그 산지에 나무 뿌리들이 그 흙과 돌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는 효과가 있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비가 내렸을 경우에 이런 물들을 어느 정도 머금는 저장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불로 이 나무들이 다 불타버리면 첫째는 경사진 안반 위에 얹혀져 있는 흙과 돌들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붙잡는 기능이 사라져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산사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 네. 또 숲들이 머금는 물 저장 효과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산사태가 이렇게 산불 이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네. 이거 막상 보니까 산불이 발생한 곳보다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더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산사태가요. 지금 예. 네네.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요. 네네. 이건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하나는 이 그 경사진 산지의 그 산지의 단면, 단층, 산지 속의 그 토양의 층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뭐 토심의 정도, 토질의 상황, 경사도 이런 걸로 다 본다고 하지만 이런 걸로 정확히 우리가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 이번에 산청에서 났던 산불이 났던 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활렵수들이 상당히 많은 곳들이었다. 예. 활렵수. 이렇다면 네. 이 활렵수의 특징이 산불에 이렇게 좀 피해를 겪고 불에 타더라도 뿌리는 아직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산불 피해 지역들은 그 산사태가 바로 당해 연도에 많이 나기도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또는 그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관찰이 된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불의 피해가 산사태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곧바로 당해 연도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그 불에 탄 나무들이 산지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쓰러지게 되면 경사진 곳에 수백 년간 균형 잡혀 있던 토양들이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면서 뽑히면서 네. 이 그 경사진 면들이 훼손이 되는데 네. 이곳에 물이 들어가면 산사태가 바로바로 발생을 합니다. 큰 산사태가. 네. 그런데 이번에 산청 지역들은 활렵수림이 상당히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영향으로 네. 뿌리가 아직 덜 죽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이 뿌리들이 경사진 흙들을 붙잡는 효과가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가평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 있었던 곳들이 보니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산사태 취약 지역 어떤 지정 기준이나 그 위험을 알리는 방식에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보다 더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산지 내부의 사정을 산지 이른바 지하 산지의 그 단층적인 내부의 사정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는 과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수백 년, 수천 년간 균형을 이루어온 그 산지의 내부의 사정을 아직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14년 전에, 네. 14년 전 마침 요쯤입니다. 2011년 7월 27일에 예. 우면산 산사태가 났지만, 네네네. 그 우면산 산사태를 사실상 발생한 그 위치나 이런 것을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산사태는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요. 네.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 네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처럼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지에 매우 복잡한 경사진 곳의 숲과 그곳의 그 지형적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강수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뭐 취약 지역이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의 63%가 산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면 일단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리고 우리가 네. 지난 그 2011년 7월 27일 아침 9시경에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를 보면 네. 그 1층에 거주하는 것이 아주 위험했었다. 1층이요. 네네. 1층. 예. 그래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곳들은 그런 그 우면산 산사태가 준 네. 그런 교훈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네. 이번에 또 산청과 우리 경기도 쪽에서 발생한 그런 피해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예방하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가평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 캠핑장 같은 경우를 봐도 이 뭐 캠핑장처럼 이렇게 산지 인근을 개발할 때 이런 산사태 대비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가평 캠핑장이 산사태 대비 시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네. 많은 경우가 산사태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고 네. 또 평상시에는 거의 산사태를 인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사태를 걱정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토의 63%가 산지임에도 산지 부근에 산지 인접지에 뭔가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때 산사태를 거의 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가평 산사태에 있어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산지에 인접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그곳에 뭔가 건축물들을 시공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는 산지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덮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이른바 귀환이라고 하죠. 예. 그 귀환 쪽에 철근 콘크리트 이 방벽을 한 2m 정도를 그 벽을 그렇게 쌓고 네네. 보호 산사태로부터의 토사가 밀려드는 보호벽을 쌓고 네. 집을 짓는다면 일단 안전할 것이다. 예. 1차 방어막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1층에는 거주하지 않고 2층 이상부터 거주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상을 한다면 거의 인명피해가 없지 않았겠냐. 예. 네. 이런 측면에서 네. 무슨 그 숙박시설이랄지 이 막 각종 일반 그런 그 개인 주택들이랄지 또는 무슨 요양원이랄지 이런 시설들이 산지와 인접해 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1층에는 거주하지 말고 네. 뒤에는 이른바 귀환이라고 하는 산과 인접되어 있는 곳은 꼭 방호벽을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해 놓는다면 네, 네. 일단은 인명피해는 줄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지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요즘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데요. 뭐 100년 만에 200년 만에 극한 폭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에 맞춰서 좀 대응 체계를 새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천 설계 같은 것도 새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강수에 대비한 뭐 하천 설계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물들을 일단은 한 3시간 정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예.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도시 지역들에서는 이렇게 빗물이 범람할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뭐 지하 저수 시설이랄지, 네. 지하 배수 시설이랄지, 배수 펌프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고 시공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서울 경기 쪽은 폭우가 아주 그 지형성 강우가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점, 네. 이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특히 우면산 산사태가 주었던 그런 교훈들을 네.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렇게 그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이 폭우가 내리는 이런 그 우기 때 발생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산사태의 위험성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네. 이런 위험성을 항상.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극한 갑자기 몰아치는 그런 폭우가 쏟아질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홍수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네. 이런 극한 호우를 좀 감당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그 도시에서도 이렇게 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서울에도 네. 저지대들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그 배수 시설뿐만이 아니라 예.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낮은 곳에 거주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우리는 그 예방적 대피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상 예보와 동시에 네. 예방적 대피령을 내려야 된다. 미리. 보통 우리는 네. 그 비가 내립니다, 뭐 몇 미리 비가 온다라고 하는 기상적 예보만 내리는데, 네. 이것에 동반해서 대피령을 함께 내리는 겁니다. 제가 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 지형 지리적 특징, 그 어떤 동해의 특성, 마을의 특성, 산지, 그래서 그 어떤 호우로 인한 그런 피해, 이런 것들이 예측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은 그냥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만 하지 말고 강수의 예보와 함께 대피령을 함께 내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때 이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9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각 동마다 네. 참 초등학교 뭐 강당이랄지 대피소가. 네. 여러 대피소들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대피소들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 그 지역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기상 예보와 동시에 예방적 대피령을 내려서 네. 그곳에 피해 있다면 일단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전부 빗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생업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가 인명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인명 피해 예방 중심의 네네. 그런 치수 방제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재난 안전 문자나 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대피 정보들을 전해드리고는 있는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빠르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휴가철이라서 뭐 하천이나 계곡을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가 쏟아지거나 할 경우에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의 63% 이상이 산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국민들이 휴양을 위해서는 산지나 바닷가로 가는데 특히 이런 그 산자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대부분의 산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양을 위해서 어느 산지를 갔다면 그곳에 비가 내리게 되면 폭우가 내리게 되면 그것이 급류로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참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현지의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은 늘 경각심을 주고 인포메이션을 관광객들에게 피서객들에게 네.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특히 우리 피서객들은 예. 이러한 안내가 왔을 때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귀중한 그런 안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예. 즉시 그것에 그런 안내에 따라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점을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하고 뭐 급류나 이렇게 물살이 갑자기 거세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곧바로 대피를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전한 휴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난관리학회 문현철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갖고 오셨을까요? 요즘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하락이죠. 예.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네네. 아직 투자 경험이 없는데 갓 돈을 벌기 시작해 재테크를 해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이렇게 상이 좋을 때 혹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위험해요. 네. 주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투자 경험 없이 뛰어들면 호되게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반대로 이런 경우를 보고 안전한 상품으로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은데 예적금 외에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사회초년생도 많습니다. 네. 비단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을 위해 비교적 안전한 금융투자 상품 다음 주까지 2탄으로 나눠서 설명드려볼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을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입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예적금 상품인데 그만큼 이거는 뭐 꼭 가져가야 되는 상품, 기본적인 상품이겠죠? 맞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적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원금 보장이죠. 그렇죠. 중도이시 이자 변동은 있지만 원금은 보장되기에 사회초년생이 목돈 마련 계획을 잡았을 때 언제 얼마쯤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네요. 물론 주식과 같은 상품에 비해 기대 수익이 작지만 첫 월급을 받은 사회초년생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 바로 예적금이죠. 예.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땐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사회초년생이면 앞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가깝게는 독립에 필요한 주거자금, 또 결혼 계획이 있다면 결혼자금, 또 멀게는 자녀 양육비, 내 집 마련, 노후자금 등 재무 이벤트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네. 이를 위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주식이나 펀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할 것 같은 목돈을 준비할 땐 일단 예적금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다양한 금융기관 금리를 비교하여 좀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단기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 상품도 종종 나오니 그런 상품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조금 이렇게 뭔가 의욕적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 만기까지 잘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가계부 쓰기를 통해 내가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선까지 줄일 수 있고 예적금에 널 여력이 되는지 꼭 체크해서 가입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 할 때 예적금을 해지하는 것 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예적금 담보 대출인데요. 대출하면 일단 꺼려지는 분들도 계시죠. 네네네. 그런데 예적금을 상당 기간 납입해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중도 해지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중도 그렇죠. 해지하면 약정된 이자도 다 못 받고요. 예. 이럴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내가 맡겨둔 자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미리 꺼내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비교적 금리도 낮고 절차도 간편해서 중도 해지보다 나은 경우가 많으니 혹시 급전이 필요할 땐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꼬박꼬박 잘 모았다고 하면 모은 이후에 어떻게 굴려야 할까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 제가 사회초년생들 상담해 보면요. 오히려 불이 바르는 거는 잘하는데 네네네. 만기가 되고 난 이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만기 이후 계획을 세우기보다 일단 돈을 묶어두자는 생각에 가입하고 납입을 하다 만기 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네. 잘 모르겠으니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럴 경우 최초 약정 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되니까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목돈을 이동하는 게 좋겠고요. 네. 만약 나는 예적금이 제일 좋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예치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재예치.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모든 상품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예. 다른 안정적인 상품으로 이동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준조합으로 상품 가입 시 농특세만 부과되는 가세 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가 올해로 종료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체크해 보시고 그 전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뭐 만기가 다 된 목돈을 뭐 당장 이렇게 사용할 건 아니지만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하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 안전하게 자금을 보관했다가 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에 한번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파킹 통장이라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이렇게 단기 예우 자금을 보관하기엔 파킹 통장이 제일 좋죠. 네. 파킹 말 그대로 주차처럼 돈을 잠시 맡겨두되 일반 입주금 통장보단 이자 수익이 조금 더 높은 통장인데요. 네. 예를 들어 10월쯤 독립해서 나갈 예정인데 8월에 적금이 만기가 됐다. 네. 그럼 이 목돈을 예적금에 묶고 둘 수 없겠죠. 그렇죠. 중간중간 계약금도 뭐 내야 되고 돈을 꺼내 써야 할 테니까요. 네네. 근데 이 목돈을 금리가 없다시피 한 기존 입출금 통장에 두기엔 아쉬워서 한 푼이라도 좀 더 이자를 받고 싶을 때 이용하는 게 바로 파킹 통장입니다. 네. 물론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하루만 이체해도 이자가 발생하고 이 역시 예금자 보호법 적용되고요. 네. 일반 입출금 통장 금리가 0.1%에서 0.2% 정도인데 파킹 통장은 연 2% 정도. 일부 상품은 조건이 있지만 3%대 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파킹 통장은 정기 예적금과 달리 계약 이후 약정 금리가 수시로 변동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파킹 통장은 잠시 목돈을 묶어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 제가 얘기했던 비상금 자금을 모아두는 용도로도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비상금 확보가 아직이라면 파킹 통장 개설해서 비상금부터 모으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CMA 통장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CMA 통장 막 좋다고 해서 한때
엄청 붐 일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네. 한때 CMA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쓰면 그렇죠.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네. CMA 통장을 만들던 때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CMA는 정권사가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어민 CP, 국공채, 양도성 예금 정서인 CD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계좌입니다. 예. 과거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보다 높다며 많이 가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점, 또 매일 이자 수익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여유 자금을 넣어두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네. 현재는 CMA 수익률이 많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도 파킹 통장보다 거래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계좌 개설만 하면 누구나 최고 금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단기 자금을 두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겠다는 분들에게는 파킹 통장 또는 CMA가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저희가 짚어본 상품들은 보통 뭐 스스로 이렇게 알아보고 가입하는 상품인데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잖아요. 보험 맞습니다.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자녀가 취직하고 나면 네 보험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 보험을 내주다가 가져가라고 주는 경우 네네네. 또 취직했으니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권유받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죠. 네. 예전권보다 더 길게 보고 가입하거나 상품을 유지할지 말지 생각해야 할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입니다. 네. 납입 기간이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이고 또 보장 내역도 지금 기준이 아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기준으로 네.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엄마나 아빠가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잘 살펴보고 필요 없다 판단되면 해지할 용기도 내야 합니다. 예. 일단 월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율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네. 네. 전 기준이 좀 많이 짠데요. 네. 소득의 3% 그리고 많게는 5%까지 보험료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5%? 네. 네, 최고. 네. 이렇게 기준이 빡빡하니까 보험도 잘 따져보고 꼭 필요한 것만 가입해야겠죠. 그러네요. 제가 이 코너에서도 다룬 적 있지만 보험은 크게 질병이나 상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과 네. 노후 자금 마련이나 자산 정식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초년생이기에 보장성 보험에 먼저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뭐 실비나 암보험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일단 보장성 보험은 보장 이출을 이뤄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보장은 크게 또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최소한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찾는 게 필요하고요. 네. 보통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 보장은 동일한데 보험료는 환급이 있는 상품보다 조금 더 많이 저렴합니다. 아, 네네. 참고로 무해지 저해지형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이 없거나 아주 적을 수 있어서 이 점 염두에 두고 가입해야 하고요. 네. 사망 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같은 개념으로 더 저렴합니다. 아, 네. 만약 부모님이 가입해 납입하는 상품을 받아온 경우 어떤 상품인지 따져보고 남은 기간 내가 납입해야 하는데 이게 최선의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네. 해지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물론 이건 상품마다 다르고 납입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대답을 명쾌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보험 리모델링을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뭐 보험 가입을 권유를 받았거나 아니면 보험이 진짜 없어서 새로 가입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네네. 이럴 때는 체크리스트를 정해두고 하나씩 정리하면 되는데요. 체크리스트요. 네. 네.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본인 소득 수준에 맞는 비율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네. 가입 목적을 정리해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입 목적. 네. 예. 예를 들어서 실비가 없다면 실비보험부터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실비는 있는데 뭐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어서 안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안보험을 알아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상품을 고른 후 보험 약관,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서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기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가입하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보험 상품 중에서도 좀 안전하게 목돈 모을 수 있는 상품이 꽤 많던데요. 그 변액보험이나 네.
종신보험 같은 상품을 저축성 보험으로 많이 권하는데 네. 안정성과 보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보험사들이 얘기하는 수익률을 보면 연 7에서 8% 또 만기 시 150% 등 예금보다 높으니 혹할 수 있고 그렇게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제가 그렇다면 예적금 대신 이 상품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겠죠. 아, 그렇게 좋다면. 네. 네, 네. 이런 보험 상품들은 상품 구조로 인해 장기 상품이다 보니 단중기의 기대만큼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일단 사업비와 수수료 부담이 큰 편이라 소비자가 단중기에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이고요. 예. 사업비를 뺀 보험료에만 이자나 수익이 붙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고요. 아. 비과세도 ISA는 짧잖아요. 네네. 근데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할 경우에 손실이 매우 큰 상품이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에 장기가 아닌 단기나 중기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되고요. 네. 물론 보장성 보험은 앞서 얘기한 기준으로 유지 또는 가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사회 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금융상품 가이드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이어가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네,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요. 2893님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은 공격성 투자를 선호하는데 이 예금과 주식 투자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또 채권 이런 투자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네. 사회초년생 얘기를 할 때 다음 주에 안 그래도 이런 국내 주식, 해외 네.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할 때는 이 안정성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사회초년생이라면 네. 라는 가정하에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이 투자 상품과 안전 상품 비율을 제외하고 네. 제일 먼저는 청년 도약 계좌. 네네. 청년 도약 계좌부터 먼저 가입을 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청년 통장이라고 그러죠. 청년 네. 주택 드림 통장. 네. 1, 2번은 어떤 비율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된다고 먼저. 무조건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비율을 나누자면 청년들이 물론 공격성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네.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같이 가져가는 건 맞지만 네. 아직 투자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네, 적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어렵게 내가 버린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생각으로는 투자 상품의 20% 예. 아예 경험이 없다면 예. 그다음에 나머지 안전 상품의 80% 정도의 비율로 시작을 했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30대 70% 정도 네. 그리고 그 전에 대학교 때부터 이런 모의 투자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고 투자 예. 경험이 좀 쌓여 있다면 네. 40대 60 그러니까 저축 상품이 60% 정도 가져가고 투자 네. 상품이 40% 정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마저도 ISA 통장을 통하면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SA 통장을 활용해서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좀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네. 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9909님 중1 초3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주시는 용돈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3만 원씩 제가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나 청년이 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청약 통장도 만들어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청약 통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청약 통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점에서 네. 가장 많이 유의하는 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예전에는 미성년 기간이 2년이 인정이 되다가 최근 5년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할 때 14세가 지난 생일날
돼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줘서 나중에 가져가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만약에 아이들한테 뭐 돈을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아이 자금을 활용하고 싶다면 네. 아이에게 미리 사전 정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사전 증여요. 정렬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을 사게 된다면 네. 만약에 정렬을 안 한 상태에서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을 줘가지고 그 계좌로 주식이 불어나서 네. 8천만 원이 되었다면 예.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한 5천만 원이 지난 3천만 원에 대한 과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자녀에게 미리 작더라도 사전 정리를 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돈을 굴려나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맞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네.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립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도 굉장히 덥고 이제 내일이 중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폭염이 점점 더 절정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디로 갈까요? 자, 이 사람 체온도 40도가 넘으면 응급실이나 아니면 해열제 먹어서 좀 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40도가 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야, 진짜 이 빨리 무더위 좀 가져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도가 한 100m 정도만 높아져도 기온이 평균 1도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볼 곳은 높은 평균적으로 한 2, 3도 정도 낮은 예,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강원도 인제입니다. 뭐 이곳이 평균 해발고도 한 500에서 6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서울 남산이 한 270m거든요. 네. 남산이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도심에서 한 35도, 6도 요 정도라고 한다면 인제는 한 32에서 33도. 뭐 사실 큰 차이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더울 수는 있지만 도심에 비해서는 훨씬 시원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자 어디를 먼저 가보냐. 사실 인제를 대표하는 물줄기 하면 내린천입니다. 네. 이 내린천이라는 이름이 홍천군 내면의 내, 인제군 기림면의 린을 따서 지어졌는데요. 그래요? 개방천과 자운천이 만나서 내린천을 시작합니다. 네. 뭐 깊고 높은 산자락을 따라서 흐르다가 이 상남면에서 상남천, 현리에서 방태천을 더해서 물줄기에 좀 힘을 받는데요. 홍천에서 인제로 접어드는 내린천을 미산 계곡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미산 계곡은 대계인동과 소계인동을 품은 미산 마을을 지나서 한 10km 정도에 이릅니다. 인제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내린천 상류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물이 맑고 깨끗해서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곳이고요. 네. 이 미산 마을은 아름다울 매산자. 뜻 그대로 아름다운 산이라서. 아름다운 산. 근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그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딱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좀 두리번 거리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여지게 합니다. 네. 주로 산들이 개인산, 방태산, 맹연봉 이렇게 뭐 1200m가 넘는 훌쩍 넘는 그런 산들이 겹겹이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 뒤에 또 산. 산 능선이 아주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그림같이 펼쳐집니다. 네, 강원도 인제의 미산마을, 이 아름다운 산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데 이 미산마을만의 즐길 거리가 있다면서요? 여기가 이 미산마을에서는 리버 버깅 이게 유명한데요. 리버 버깅이요? 네. 그 리버버깅이라는 게 액티비티의 하나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수상 레포츠인데 왜 급류가 있는 계곡에서 가능하거든요. 그 흔히 여러 명이 내려오는 래프팅은 좀 상상하실 테지만
혼자 배를 타고 막 물살이 센 계곡이나 강을 헤쳐나오는 영상 한두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그 액티비티를 리버 버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뉴질랜드가 원산지거든요. 네. 원산지? 예, 뭐 태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뉴질랜드 출신의 그 컨설턴트가 전국의 유명 계곡과 강을 답사했어요. 2005년인데요. 예. 그때 인제군 미산 계곡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리버버깅을 인제 미산 계곡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리버버깅은 이름의 유래가 좀 재밌습니다. 네. 리버버깅을 하는 사람을 멀리서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네. 마치 물 위에 뒤집혀서 버둥거리는 벌레가 날개짓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 리버버깅이 가장 중요한 장비를 리버버그라고 부릅니다. 예. 강벌레. 네. 그 리버버그는 1인승 공기 주입식 급류 보트인데요. 네. 앞이 툭 터진 U자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트인 리버버그가 이 리버버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 두께 5mm 이상의 수트와 구명동이 네. 또 헬멧 또 발을 보호하는 슈즈 그리고 추진력에 도움을 주는 오리발 방향 전환용 장갑 꼭 구비해서 타셔야 합니다. 네. 자, 장비 착용까지 마쳤다면 이제 리버버깅을 위해서 본격적인 채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장비를 착용한 채 한 약 5.5km 떨어진 승선장으로 향합니다. 네. 물에 들어가면 리버버그 타는 법부터 물속에 적응하는 법 그리고 리버버그가 전복됐을 경우에 탈출하고 다시 타는 법을 반복적으로 배우는데요. 네. 이 리버버깅이 손과 발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고 또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카약이나 래프팅처럼 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때문에 리버버깅 타는 법을 30분 안팎 어떨 때는 30분 이상 배우거든요. 네, 네. 꼭 배웁니다.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버버그 탈출 방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 급류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버버그가 뒤집혀지면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죠. 찍찍이. 찍찍이. 예, 네네. 찍찍이를 바로 떼서 탈출하고요. 네. 그와 동시에 리버버그 손잡이를 잡아 당겨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안전을 갖추게 됩니다. 이 리버버깅 설명 들으니까 저도 빨리 막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시작이 이 인제 미산마을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린천에 몸을 이미 저는 막 담그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드디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급류의 하얀 물보라를 보고 있으면 살짝 겁은 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더구나 수영을 잘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미 강습을 30분 넘게 잘 받았잖아요. 그랬죠. 네. 예.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네. 뭐 급류가 무서울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이 지도 강사가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급류에 빠지더라도 신속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네. 30여 분간의 강습을 마치고 본격적인 급류 타기를 시작하면요. 이 초급 코스는 승선장에서 소개인동까지 한 2.7km 정도고요. 네. 고급 코스는 소개인동을 지나서 용바위까지 한 4km 정도를 탑니다. 예. 이 미산계곡은 소개인동을 지나면 한 바퀴 크게 휘감아서 도는데요. 네. 흔히 그 한반도 지형이라고 해서 그 육지가 돌출돼 있고 강이 큰 U자형으로 흘러가는 지형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큰 U자형 구간을 돌면 바로 용바위가 나옵니다. 이 리버버깅 코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험난한 그런 곳입니다. 네. 리버버그를 탄 몸은 출발 지점에서는 비교적 평온하게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쫙 가다 보면 하얀 물보라가 계곡 전체로 퍼지면서 이 급류 구간이 나오는데요. 네. 긴장감이 감돌면서 이 리버버그가 하나 둘 급류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예. 뭐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급류를 타고 넘기도 하고요. 네. 또 리버버그가 뒤집혀가지고 떠내려가기도 하고요. 예. 뭐 사실 뭐 뒤집힌 리버버그에서 탈출하는 건 잠시예요. 정말 잠시고 다시 리버버그에 올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급류를 향해서 아주 돌진을 합니다. 이 리버버깅은 초급 코스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요. 네. 이 고급 코스는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진짜 이 급류를 타는 그 순간 짜릿함이 진짜 기대가 되고 이렇게 무더울 때 시원한 계곡물에서 이 리버버깅 하면은 한 방에 더위를 날 수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인제군에 또 다른 뭐 시원한 액티비티가 있습니까?
이 여름 수상 레포츠 하면 우리가 익히 떠올리는 바로 그 액티비티 래프팅. 래프팅. 네. 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래프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그냥 래프팅이라고 부르는 건 이 잘잔한 물 위에서 노를 젓는 그런 래프팅을 말하고요. 네. 화이트 워터 래프팅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급류를 타면서 내려가는 형태인데 내린천 래프팅이 바로 화이트 워터 래프팅입니다. 네. 이 내린천이 일단 급류 구간이 많고요. 예. 또 더구나 난이도가 각기 다르게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또 물도 맑고 수량 자체도 풍부하고요. 여기에 코스까지 깁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래프팅 명소로 인재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내린천은 미산 계곡에서 시작해서 국내 최고라고 손꼽히는 피아시 계곡을 거쳐가지고 이 소양호랑 북한강을 지나서 한강으로 흐르는 그런 쭉 그 대장정인데 네. 이 가운데서 기린면 현리의 기린 솔섬 유원지에서 고사리 쉼터까지 다양한 코스의 래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내린천 수변공원에서 고사리 쉼터나 밤섬까지 약 7.5km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를 래프팅을 즐기기에 가장 짜릿한 코스라고 부릅니다. 네. 래프팅은 보통 6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한 보트에 탑승하는데요. 네. 구성원 각자가 힘의 균형 그리고 또 호흡을 맞춰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뭐 협동심, 모험심 이렇게 같이 생기게 되고 네. 또 노를 열심히 저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전신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올여름 리버버깅이나 래프팅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버깅하고는 다르게 래프팅은 이제 여럿이 함께 하니까 네. 진짜 협동심도 생기고 맞습니다.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인재가 은근히 이렇게 수상 레포츠에 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여름 즐길 곳이 많은데 또 어디 가볼까요? 아까 미산 계곡이 상남면에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상남면 소재지의 남면 방향으로 따지면 서쪽입니다. 네. 이 남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길이 446번 지방도인데요. 네. 이 길을 따라가다가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습니다. 뭐 사실 다리라고 하면 조금 뭐하고 네. 이 다리가 원래 아래 강이 좀 흘러야 다리라고 좀 부르잖아요. 네, 네. 그런데 흔히 그 다리 도로의 흐름을 위해서 만든 걸 교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교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교각 아래로 내려가면 오솔길과 데크가 한 300m 정도 이어지는데요. 네. 이 차를 교각 아래에 주차하고 한 500m 정도 돌계단을 포함해서 산길을 올라가면 용소 폭포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이곳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네, 네, 네. 이 포털 지도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용소 폭포는 폭포 아래 용이 머무른 연못이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상남 폭포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가문이 들면 여기서 독특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보통 기우제가 하늘에 간절히 비를 바라는 뜻으로 지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이 용한테 간절히 비는 게 아니라 네. 용을 화나게 하는 방법으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해요. 용을 화나게 해요? 네. 이 폭포에 개의 피를 흘리면 이 용이 부정한 피를 씻어내려고 천둥 번개를 치면서 큰 비를 내리게 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전설이네요. 네. 네. 이런 사연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네네네. 네. 이 사실 요즘에는 그런 사연뿐만이 아니라 이 폭포의 생김새 때문에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이 폭포를 중심에 두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보면 네. 물이 쏟아져 나오는 폭포의 입구가 마치 하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용소 폭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요새는 하트 폭포라고 많이 불립니다. 어떤 모양일지 진짜 궁금한데 뭔가 인증샷 남기기도 굉장히 네네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트 모양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알려주신 이 꿀팁, 폭포를 가기 위해서는 446번 지방도에서 양양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꿀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여행지 또 빨리 가볼까요? 네,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팥소 없는 찐빵, 얼음 없는 빙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바다 없는 여름 같은 이유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가볼 곳이 바다인데 네.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가면 아직 대중들에게는 조금 덜 알려진 해수욕장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진하 해수욕장입니다. 진하. 예. 네. 여기가 여름 그리고 바다라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곳인데 네.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이 맞닿은 곳입니다. 매 초에 그 해돋이 보러 간절곶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바로 그 간절곶이랑 이곳 그 진화해수욕장이 아주 가깝습니다. 차로 5분 아니면 뭐 해안길 따라서 걸으면 1시간 정도의 산책 코스 네. 되겠는데요. 네. 일단 이곳 해수욕장의 가장 큰 매력은 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이 널찍하고 평평해서 해수욕을 즐기기 전후가 아주 편하고 좋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부분이 아주 압도적으로 매력적인데요. 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개장이 그 6월 27일부터였거든요. 네. 폐장은 8월 31일까지인데 예. 이 2달여 기간 동안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예. 파라솔, 구명조끼, 튜브, 샤워장, 주차장 이용이 모두 무료입니다. 에? 무료요? 네. 이곳에서는 다 무료예요. 아닌데? 무료예요? 네. 오, 너무 큰 매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흔히 뭐 웬만한 유명한 해수욕장 가면 몇만 원씩 바가지 요금 받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곳에서는 뭐 해수욕을 해도 돈을 안 받고요. 또 샤워를 해도 돈을 안 받고. 또 뭐 모래사장이 접해 있는 그 파라솔이 다 하나씩 꽂혀 있는데 네. 그 파라솔을 그냥 펴기만 해도 돈을 안 받고요. 예. 뭐 튜브나 구명조끼 못 가져가셨다면 현장에서 공짜로 대여하시면 되고 또 진화해수욕장에서 하루 종일 주차하고 시간을 보내셔도 주차요금 무료고요. 네. 게다가 또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와. 그래서 이곳에서 약간 좀 자리 펴놓고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가 훌륭하다 보니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여름 방문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뭐 해수욕장 가거나 하면 바리바리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깜빡해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맞습니다. 진화 해수욕장 찾으시면 주차장도 넓다고 하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 안내서 오늘은 폭염에도 시원한 여행지 2곳 살펴봤습니다. 강원 인제와 울산의 진화해수욕장 함께 다녀왔는데요. 무더위 식히기 아주 제격인 곳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프로그램 새 단장으로 화요일에 방송되던 여행 안내서가 주말 여행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는 의미로 금요일로 자리를 옮겨 방송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